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서요. 오늘 처음 김어준 뵙는 총수 자리라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좋네 더.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요. 저를 딱 보자마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어준 공장장 끝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편안하게 혹시라도 평소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근데 예. 안민석 의원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김어준한테 더 꼼짝도 못 하시면서 처음부터 왜 저를 또 디스를 하세요? 꼼짝도 못하셨다. 그런 게 얽힌 게 좀 있으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일단 저기 먼저 말씀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 먼저 주셨으니까 저도 김성태 의원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의원님이 독일을 갔다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하나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어쩐 일로? 예, 독일에 지금 뭐 최순실 재산이 뭐 수조 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예.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참에 몇몇 동포분들이 제보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 세탁 전문가하고 예. 또 우리 주진우 기자하고 다녀왔고요. 그 와중에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뭐 팬티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 사진이 분명히 굉장히 주진우 화제가 기자가 됐죠. 먼저 저에게 도발을 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동포들의 제보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제보였고요.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이걸 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서 특검에 넘길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정유라의 소재 관련해서 예. 체포는 되었는데 정유라를 소환 문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일 검찰을 만났습니다. 아. 근데 독일 검찰의 입장은 이제 덴마크와 한국의 문제지 우리들의 손을 떠났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사실 지난 한 달 전에 정확하게 12월 14일 날 예. 특검을 만나서 정유라 소재 정보를 다 넘겨드렸거든요. 그 이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정유라가 저 방송국에 의해서 알려지기 전에 소재지를 특검에 이미 주셨다는 거잖아요. 12월 14일 날 밤에요. 밤에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저와 특검 한 분하고 나머지 일행도 있었고 총 5명이서 정보를 주면서 어떻게 정유라를 체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거든요. 아, 대책 논의까지 그냥 그럼요. 단순한 예. 정보 그냥 뭐 이런 추측이다 제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책 논의까지 하셨다는. 근데 그 특검은 저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모 언론사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 방송국에서 보도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제가 만났던 특검은 그럼 유령이었나요? 특검분 왜 그 정보까지 다 줬는데 특검이 왜 체포를 하지 못했는지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혼자 만나신 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다른 그럼 변호사 5명 함께 다섯 명이 있었어요. 함께.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특검이 체포할 거라고 그래서 한국에 소환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유라가 덴마크에서 안 들어오도록 하는 예.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예. 그건 좀 특검 측의 좀 해명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 물론 이제 특검을 의혹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저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김성태 의원님, 예, 예, 아 국정조사 하시느라고 뭐 안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조 진행하신다고 이번에 이 국정조사가 좀 끝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연장하자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위에서만 의결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야 사당에서 논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논의는? 사실상 지난 3일 전에도 교섭단체 대표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그저께는 정신임 국회의장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동안의 특조위 활동 보고와 또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과 또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의장께서는 사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기간 연장을 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예. 막상 이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 일정이 잡히는데 그게
지금 서울치 않는 상황입니다. 예.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의원님. 어디 계신지 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안민석 의원께 질문 드리고 연결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안민석 의원님. 네. 그러면 이제 이 특위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 때문에 물론 뭐 국민들이 짐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의결을 하셨나요? 그때? 좀 전에 그 김성태 위원장님이 지난 2달 동안 그 국조특위 청문회 운영하시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김성태 위원장님을 통해서 균형의 리더십이 저런 거구나. 굉장히 어려운 입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청문위원들한테도 욕먹지 않고 완벽한 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김성태 위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리에 안 계시니까 또 갑자기 또 좋은 말씀. 없을 때 칭찬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청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국조를 한 달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진실의 퍼즐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원내대표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내일까지가 골드타임입니다. 내일 지나면 이제 끝나요. 국조가. 예, 아예 네. 끝나니까. 네.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야 대표가 담아내지 못하면은 국민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여야 원내대표들 역사적인 비판받을 것이고 참 한심한 것이죠. 이렇게 제가 예.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디? 예. 근데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상 뭐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청문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아니 네 분 지금 아마 계시지만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의혹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거기는 애초에 뭐 의혹이 받는 게 아니라 국조 진상 규명을 방해하러 들어왔다고 특히 이완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이완용이라고까지 예. 비아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 다시 연결돼 계시죠? 예, 예. 예, 예. 예, 이제 좀 낫네요. 안민석 의원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조특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국조특위 특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 정쟁의 산물로 이 특위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그런 여러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은 항상 여야 간의 정쟁에 이 파행을 일삼기가 거의 뭐 일수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7차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 청문회, 2차례 기간보고 이 11차례의 실질적인 조사에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가 파행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에 길이 아마 남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위원님들 17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임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예. 물론 이 청문회는 또 국회의원들 특히 초재선 의원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예. 50 청문회 당시에 노무현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50 청문회를 하면서 스타 반열에 오르고 또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막 그렇듯이 이번에도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이 엄중함을 너무나 깊게 인식하고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예. 그에 비해서 사실상 이 국회에서 정인으로 채택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른다, 뭐 본 적도 없다. 안 나오고 이런 북출석하면서 이런 무성의한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의 어떤 그런 간섭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불출석한 정인들 32명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 이번에 열의 일명 없이 고발 의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아마 사법부에서 제대로 처벌만 한다면은 이분들 고생 좀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네. 지금 김성태 위원님의 이제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열심히 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맞고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여러 가지 뭐 얻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또 제대로 뭐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질문들이 좀 반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도 좀 남는 것도 있었다. 그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는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많이 틀려요. 저는 한마디로 예. 소문잔 잔치 먹을 것 없었다. 김 위원장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예. 피가 거꾸로 솟을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새누리당의 그 엑스맨 아까 네. 누구라고 뭐 벌써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매국적인 그런 발언 볼 때 예. 그리고 최순실 비롯한 문고리 3인방 증인들 불출석 예. 우병우 김기춘의 그 위증 이래서 이게 국민 화병이 지금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문회 때문에 국민 화병이 생겼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 계신 우리 청문회 위원님들 예. 2달 전만 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었어요. 정인들 같이. 국정조사 정인들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고 예. 그런데 청문회 기간 동안에 마치 무관한 듯 자기들은 부역자가 아닌 듯 그런 식의 말씀과 증인들에게 신분을 취하는 거 보고서 또 한 번 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 그때 비박계 의원들하고 예. 지금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때는 유령이었고 지금은 바른정당 의원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 지금 여기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안민석 의원님이 국정조사 특유의 아쉬움이나 안타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2달 가까이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파행 한번 겪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끌고 온 동료 위원들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 좀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 찍었다고 다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역자로 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범위를 점점 두 분 다 확대를 시키고 계시네. 그렇듯이 제 말씀은 청취자분들이 평가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제 얘기를 평가하지 제가 마시죠. 생각하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사선 의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실체를 제일 먼저 파헤치고 오늘날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좀 될 해주세요. 때가 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같이 2달간 일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동료 위원으로서 자기 중심적 어떤 판단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매도를 하는 것은 그 위원장님은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예, 바른정당과 동료애를 강조하고 계신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지금 일종의 위장이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장이혼이다. 예. 대선 때 되면은 분명히 같이 또 묻힐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사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내리사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 사선 의원님께서 아니 저 위원장님 결론은 예. 그렇게 동료 청문위원들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목적은 이제 조기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또 보수 대연합 결집이다 뭐 해가지고 손잡을까봐 미리 그냥 이 예봉을 차단하는 그런 아마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 진작에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이번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사회를 쭉 진행해 보면 여야를 통틀어서 다 여러 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돋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 미리 이거를 차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다시 합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 저는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장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작년 4.13 총선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양당 체제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 속에 3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올해 지금 4당 체제가까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은 뭐 지금 유력 대선 후보 문재인이든 반기문이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국가를 권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즉 연정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연정 그 가능성을 연정을 그 연정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 형태로 뜻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뭐 후보 경선을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처럼 뭐 확고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민주당 내에 뭐 당내 경선만 거쳐서 뭐 대선 후보로 나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지형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지형이 펼쳐지는데 벌써 뭐 연정을 위한 연대를 한다든지 야권에서 그걸 미리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은 열어 놓자는 건데 어쩌세요, 안 의원님? 그러면 저희 안 의원님도 또 입장에서는-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재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은 얌체 없는 생각입니다. 예.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보수 세력이 예. 얌체가 없는 것이. 그리고 그 김성태 님이 지적하신 그리고 청문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셨고 유능하시고 열정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청문위원회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 총장이 귀국하시면서 대선 얘기가 기억 이제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예. 보거든요. 이제부터 오늘의 하루는 이전의 한 달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수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굴곡이 있을 것이고 구도가 어떻게 짜질지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이제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수 촛불을 정권에서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우리 야권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주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것이죠. 예. 특히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신나는 예. 희망을 주냐. 이번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재단 판도라 영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이런 대목인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판도라 상자 안에는 재앙과 절망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이 국정농단 속에서 국민들이 아주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좋은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희망의 싹을 지금 틔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제 저희들에게 한번 넘겨준다는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이 희망의 싹을 잘 키워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근데 판도라 상자에 남은 가장 큰 저주가 희망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 그 희망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는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그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뭐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가 나서서는 안 된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보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패권주의적 보수입니다. 패거리 정치를 한 그런 보수는 저는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당대표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과거의 친노 또 친문 패권주의가 청산되어져야만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지금까지 내리사선을 하면서 술 한 번 서지 않고도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뭐 정치 구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예.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반기문은 흔히 말하는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해내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굴레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국민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데 본인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국민들 이 경선 절차에서 본인이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연합군이 만들어지겠죠. 이 연합군이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런 패권주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후보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그 후보는 예. 한마디로 외교 안보의 중요한 문제도 북한의 또 이런 사전 양해도 구하고 뜻도 알아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예. 또 가령 국가의 중요한 결정도 때로는 자신이 되면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따라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친박의 패권을 씻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네. 야권에서도 또 다른 패권을 씻어야 하는 거다. 그 반대로서 반기문 전 절대 제가 총장 그럽니다. 의원이 될 수 민주당 있다. 후보에서도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속내를 딱 패권주의 들키셨어요. 청산 안 하면 힘들어요. 민주당도 결코 패권주의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은 그것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제가 패권에 속내를 대해서. 알아맞혀 볼게요. 예. 연합군이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지금 반기문의 캠프가 MB계 쪽의 사람들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MB 시즌2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비박계 중심의 바른정당 거기가 붙고 결국에는 지금 친박 새누리당이 결국엔 나중에 합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의 우리가 김종인 남이가. 위원장까지 가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거기서 김종인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그 중간에 항상 역사적으로 애매한 정치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예. 그분들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도저 애매한 정치, 회색 정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싫어하고요. 물론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선을 해야 됩니다. 이 예. 경선을 흥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경선을 흥행을 시키고 지금 현재 과거의 한 형제였던 국민당과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선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경선 룰에서 예.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 통 크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촛불 민심을 우리가 야권이 얼만큼 수용을 할 것인가. 리셋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을 얼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진할 것인가. 특히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만드는데 야권이 주도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런 야권의 흐름들을 만들고 촛불 민심을 저희들이 잘 수용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권 교체 성공할 수 있을 것 교체할 수 있을 같습니다. 것이다. 패권이 아니다. 김 의원님 혹시 지금 만 제가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요 근래 이제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우리 문재인 저분이 그런 사람이 문재인 후보 아니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제 저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그 견저지 문건이라고도 하죠. 그런 문건 때문에 민주당이 내용을 개헌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박원순, 김부겸 여러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그런 룰 이걸 세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예. 일부 의원은 이미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 좋은 후보입니다. 좋은 후보지만은 절대 이제 패권주의 청산하고 좋은 후보 되라는 이야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군신관계, 이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있기를 희망했지만은 작년 4.13 총선의 결과는 결국 냉엄한 선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긴 것이고 그 과반수 의석이 무너짐으로써 오늘날 이런 이 비참한 여러 가지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